어머니 제발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금이가 젖은 손으로 시어머니의 소매를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가마 온도가 맞지 않아요. 제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뜩이더니 금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니,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는 그대로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으로 며느리의 생사를 밀어 넣었습니다. 꺄! 빗소리를 뚫고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독한 단내가 가마터를 뒤덮었지만 시어머니는 미동도 없이 타들어가는 며느리의 손을 불길 속으로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기괴하게 웃으며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야담학교를 찾아주신 모든 사람은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모든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마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간밤의 빗물이 아직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지고 있었고 가마터에는 탄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20점의 백자가 전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단 하나를 빼고 금이가 손을 대이며 마지막으로 만졌던 바로 그 항아리만이 아무 흠집 하나 없이 멀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가마꾼이 횃불을 가져다 비추었습니다. 항아리 표면 아래에서 핏빛처럼 희미하게 무언가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 오직 황실에서만 쓰는 문양이었습니다. 가마꾼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일꾼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사람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그 항아리를 두 팔로 감싸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마루 위에는 서늘한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금이는 부엌 문턱에 홀로 앉아 타버린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팔로 감싸 안고 들어간 그 항아리, 횃불 아래에서 핏빛처럼 번지던 그 문양을 떠올렸지요. 그 문양은 금이가 8년 동안 눈을 감을 때마다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처럼 잊히지 않고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금이는 잠결에 마당에서 나는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시어머니가 등불도 없이 마당 한켠을 파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흙을 긁어내고 그 안에 천으로 싼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요. 항아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흙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마꾼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젯밤에 나온 항아리는 어디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박살냈다. 가마꾼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지요. 금이는 그 대화를 부엌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아리를 깨지 않았습니다. 숨겼습니다. 대체 왜?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금이가 밥상을 정성껏 차려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그릇을 와락 쳐냈습니다. 밥상이 뒤집혔고 방바닥에 흰 쌀밥이 낭자하게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엎어진 그릇 사이를 뒤지더니 손톱만 한 사기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마루 앞에는 이미 동네 안악 셋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그것을 높이 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보거라. 전현이 내 밥에 독을 탔다. 사람 잡을 작정으로. 안악들이 입을 가리며 수군거렸습니다. 금이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넣은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금이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
안악들이 일제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금이가 두레박을 내리는 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금이는 날이 밝기도 전에 마당 한켠에 쪼그려 앉아 흙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팔뚝만한 흙덩이였지요. 손가락으로 눌렀다 폈다, 손바닥으로 밀었다 당겼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화상 입은 손이 쓰라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흙이 손에 닿는 순간만큼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발소리도 없이 시어머니가 뒤에 와 서 있었습니다. 금이가 미처 손을 감추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흙덩이를 발로 힘껏 짓밟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귀신 들린 손으로 감히 신성한 흙을 만지느냐. 그 소리에 이웃집 창문이 열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지요. 시어머니는 금이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우물가로 끌고 갔습니다. 이른 아침 물을 기르러 나온 안악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고 장터에서 돌아오던 사내들도 걸음을 늦췄습니다. 시어머니는 품에서 가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금이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잘라 가마터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부정한 것이 내 집안을 망하게 할 게야.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이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흩어진 흙 조각들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모았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흙 한 조각, 또 한 조각. 사람들의 발 사이에서 기어다니다시피 하며 긁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움츠렸습니다. 어머니, 흙은 죄가 없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외침에 묻혀버린 금이의 가녀린 목소리는 우물가 차가운 바닥을 굴러다닐 뿐이었지요. 하지만 금이는 그 흙을 가슴에 꼭 쥐면서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8년을 견뎌온 증오이자 곧 시작될 거대한 판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날 밤 금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치맛자락 안에서 조각칼을 꺼내 가슴 위에 올려놓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손잡이가 반쯤 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품이었지요. 가마터 쪽에서 탄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마을 어귀부터 울렸습니다. 관복을 갖춰 입은 사내가 말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장터에서 물건값을 매기는 장사치의 그것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박주부였습니다. 그는 이장도 마을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곧장 시어머니의 마당으로 말을 몰았지요. 시어머니가 마루에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남의 집에 함부로 드십니까? 박주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부엌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지요. 금이가 부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주부가 성큼 다가가 금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화상 자국이 선명한 손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8년을 꼭꼭 숨겨두었더구나. 그리고 금이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역적 이 씨의 딸년이 이 집에 있다는 소문을 직접 확인하러 왔다. 그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탁자 위에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금이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화상 입은 손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미 불에 타 뒤틀린 손 위로 막 끓인 찬물이 그대로 부어졌습니다. 살이 지지는 듯한 고통이 손끝에서 팔 전체를 타고 어깨까지 치솟았습니다. 금이의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래도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박 주부의 눈빛이 8년 전 아버지를 끌고 가던 그놈들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금이는 입술을 깨물며 치맛자락 안에 조각칼을 쥐었습니다. 비명한 소리 없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저 정면을 바라보았지요. 박 주부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통증도 느끼지 못할 만큼 죽은 살덩이로군. 역적의 씨를 말리려 했더니 하늘이 먼저 손을 봐주었구나. 헛걸음했소. 그는 내던지듯 금이의 손목을 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말굽소리가 돌길을 치며 멀어졌습니다. 마당에는 시어머니와 금이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금이의 손 위로 찬물이 아직 식지 않은 채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금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낮고 긴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지만 금이는 못 들은 척 마당을 나섰습니다. 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탐욕스러운 사내가 이 정도로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사흘 뒤 마을 입구에 깔리는 말굽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묵직하고 불길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주부 뒤로 칼을 찬 관원이 6이나 되었지요. 말발굽 소리가 마을 어귀부터 울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구경을 했습니다. 박 주부는 말에서 내리며 품 안에서 접힌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집 가마터에서 왕실 문양이 나왔다는 밀고서였지요. 그것을 가마터 바닥에 내던지며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8년을 숨겨도 역적의 냄새는 지워지지 않는 법이지.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금이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똑같은 항아리를 다시 구워라. 빚어내지 못한다면 이 집안은 오늘로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양이 나오지 않으면 기만죄로 죽고 문양이 나오면 역적으로 죽는 어느 쪽이든 죽는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금이의 발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문이 과장된 것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박 주부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미 늦었소. 울음소리가 가마터를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관원들이 비웃었습니다. 금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화상 입은 손을 꼭 쥔 채 그저 가마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가마 온도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파도처럼 밀려왔고 관원들은 칼날에 손을 올린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금이의 옷자락을 두 손으로 잡고 실성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된다. 거기 가면 안 돼. 제발. 그때 금이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상 입은 손을 다시 불길 가까이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금이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해야 합니다. 이마에서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흘렀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자리가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화상 자국이 다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가마가 붉게 타올랐습니다. 가마터 뒤편 관원들 틈에 낯선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아무도 그 앞을 막지 못했습니다. 금이는 가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상 입은 손을 흙 위에 얹었지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이 흙에 닿는 순간 몸이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아버지의 숨결이 8년 동안 잠들어 있던 것들이 손끝에서 깨어났습니다. 관원들은 칼에 손을 올린 채 지켜보았고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완벽한 문양이었습니다. 왕실의 봉인 문양이 선명하게
틀림없이 박혀 있었지요. 박 주부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관원들이 일제히 앞으로 다가서며 금이의 팔을 낚아채려 했을 그때였습니다. 그 손 놓거라.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 작고 날카로운 눈이 지금 관원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 아이는 죄인이 아니다. 박 주부가 비웃었습니다. 허면 저 문양은 어찌 설명하시겠소? 직접 손을 지지며 가르친 분이 바로 어르신 아니시오? 시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이다. 박 주부가 잠깐 멈췄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지요. 무슨 뜻이오? 마을 사람들도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느렸지만 한 글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궁에서 찾는 아이가 이 집 며느리라는 것을 알면 그날로 목이 달아날 것이다. 가마터에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박 주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망가뜨렸다. 손을 못 쓰는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독을 타는 미친년을. 그제야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무도 탐내지 않을 것이니까. 가마터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금이가 천천히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미친년으로 만드셨습니까? 시어머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탐내지 않는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금이는 항아리를 두 손으로 높이 들어 올려 던졌습니다. 저거 8년의 기다림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금이의 눈동자만은 그 파편보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지요. 무엄하다. 박 주부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금이는 그 칼끝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가마 뒤편 어둠 속에 서 있던 낯선 사내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부터 관원들 틈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 앞을 막지 못했던 그 사내였지요. 박 주부의 손이 그를 알아보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칼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미복 차림의 왕이었습니다. 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문양 제가 모를 리 없지요. 제 살이 타는 냄새와 맞바꾼 아버지의 결백이니까요. 그제야 모든 것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9살 아버지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며 쥐어준 조각칼. 금이는 8년 동안 그 칼 끝에 복수를 갈았습니다. 쌀 한가마니에 팔려온 짐승 같은 삶이었으나 마음만은 단 한 번도 흙을 놓은 적이 없었지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그 이유였습니다. 금이 너는 흙이 되지 마라. 흙을 다스리는 불이 되어 가장 높은 곳에서 다시 피어나거라. 금이는 그 말을 8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궁궐 문 앞에 이름 없는 백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 표식도 없었지요. 그런데 항아리 밑바닥 손가락 하나가 겨우 닿을 만한 자리에 아주 작고 희미한 서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직 왕만이 알아볼 수 있는 죽은 도공이 생전에 남겼던 비밀스러운 낙관이었지요. 그 아래 바늘로 긁어 쓴 듯한 글자가 있었습니다. 나를 보러 오시라. 시어머니가 마당 흙 속에 숨겨두었던 바로 그 항아리. 9살 소녀가 8년을 기다려 왕에게 보낸 초대장이었습니다. 금이의 눈이 왕을 향했습니다. 왕께서 직접 보셨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이제 왕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 아버지가 역적이었는지 아닌지를. 왕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비 오는 날 가마를 올리자고 먼저 말한 것이 누구인지, 손에 화상을 입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 왜였는지,
박 주부의 찬물에도 비명 하나 지르지 않은 것이 무엇을 위해서였는지, 우물가에서 무릎을 꿇던 아침에도 금이가 끝내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복권, 자신의 생존, 박 주부의 몰락, 그 모든 것이 9살에 팔려온 그 아이의 머릿속에서 이미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미친년으로 만들었으나 너는 스스로를 불꽃으로 만들었구나. 9살에 팔려온 아이가 왕을 움직였습니다. 칼도 권세도 돈도 없이 오직 8년의 기다림과 손바닥만한 항아리 하나로 시어머니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왕이 떠났습니다. 박 주부는 관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가마터에는 금이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부서진 항아리 조각들이 불빛 아래 흩어져 있었고 연기가 아직 가마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한참이 지나서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손, 잠깐 멈췄습니다. 이제 그만 흙은 놓거라. 내 평생 내 손이 타는 냄새에 잠을 설칠 것 같으니. 금이는 화상 자국이 남은 손바닥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찬물 자국 위에 다시 불자국이 겹쳐 있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아프셨겠지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옆에 나란히 섰지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금이는 화상 입은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왕이 보았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지요. 증거는 깨뜨려야 보석이 되고 진실은 감춰야 정치가 되는 법입니다. 비는 그쳐 있었고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맑은 하늘 아래에서 며느리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대견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조선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금까지 야담학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